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전망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2분기 이후에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종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메리츠 종금증권 김민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키움증권 유동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업들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때죠. 삼성전자는 뭐 4월 들면서 거의 곧바로 나왔고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이번에도. 그렇죠. 영업이익이 15조 단위였나요? 네, 거의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5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는 말이에요. 네. 그룹 전체 매출 15조 하기도 힘든데 영업이익만 15조면 하나 참 어떨 때는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어요. 기분 좋지만 우리 기업이 그렇게 돈 많이 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그러면서도 속상해. 특히나 난 팔았거든. 그러셨군요. 네.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은 지금부터죠. 그렇죠. 네. 실적이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먼저. 네.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1분기가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예상치 자체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3월 달까지 계속 하향 조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대치를 좀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왜냐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1, 4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발표가 되면 이 내용은 예상보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전망치가 또 바뀌겠죠. 어쨌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코스닥은 좀 다른 얘기니까 코스닥도 사실 따져봐야 되지만 주로 뭐 좀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걸로 예상되는 섹터들은 어디로 봐야 돼요? 섹터가 뭐 여러 개는 아니고요. 네, 일단 IT가 굉장히 좋을 거고. IT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뭐 에너지 화학 업종 쪽에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계속 안 좋았던 중국 관련주들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김 부장님, 연간으로는 또 좀 나빠진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닌가요? 올해 연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이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분위기 자체는 일단 낮춰보자.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좀 낮춰보는데 분위기를 확 바꾼 게 삼성전자고요. 완전히 바꿨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GS건설 같습니다. 두 가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건설사, 특히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어떻게 보면 잡고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건설사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제로였습니다. 나빠졌죠. 그런 상황 쪽에서 해외 건설에 대해서 한 2015년도 저가 수주, 부실 이쪽에서 지금 확 체제를 바꾼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과연 해외 공사에서 이 정도 실적을 나올 정도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고 봤었을 때 글로벌 경기 좋은 모습들, 유가들 이런 쪽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과거의 꼬리표를 따라갔던 부분들이 다 이제 좀 제거된다라고 한 쪽에서 건설에 대한 재조명도 같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IT 쪽이 끌면서 의외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섹터들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 자신을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IT 같은 경우도 좀 세세히 지켜본다고 한다면 반도체를 빼면은 아직 디스플레이라든가 스마트폰 이쪽은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케이스겠죠.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 4분기 적자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기대감이 별로 낮았는데 오히려 그거 대비해서 선방하느냐
뭐 이런 쪽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에 디스플레이만 본다고 하더라도 LCD는 안 좋다고 하더라도 OLED는 투자 비용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반기는 대세가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하반기 개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IT 하는 쪽에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관련된 쪽도 지금 이제 LG 이노텍 같은 쪽이 고생했던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 애플이 아이폰이 안 팔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현상이라고 하게 되면 애플이 그럼 아이폰이 안 팔리면 손 놓지는 않겠죠. 네. 그럼 바로 새 모델을 내보내겠죠. 그러면 하반기에 한꺼번에 2개 내고 또 내놔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반기의 개선 가능성은 계속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아까 분장실에서 말씀하신 게 조금 막 나가는 듯한 발언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소장님. 예. 근데요, 여기 뭐 실적은 실적이고 네. 시장을 오늘 한번 좀 어차피 점검을 한번 하고 가야 되니까 예. 시장 점검 중에 제일 첫 번째 환율 왜 그래요? 환율이 환율, 원화 환율. 네. 막 1,060원으로 다시 그냥 날아가 버리대. 날아갔다 그래야 돼, 떨어졌다 그래야 돼. 뭐 그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도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슈는 1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네. 실적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뉴욕도 지금 한참 실적으로 넘어갔고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뭐죠? 지금 뭐 폼페이오 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네.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났다며요? 예,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보도하고. 근데 걔들 이상하네. 말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겉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폼페이오도 얼마나 북한 뭐 때려야 된다고 뭐 난리 쳤었어요. 근데 우리 모르게 몰래 가서 다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컨펌해줬고. 그게 수요일 날 우리 코스피 한 30포인트 급등하는. 그러고 또 한 템포 늦춰서 환율은 목요일 날 오늘 녹화 당일이긴 합니다만 뭐 잠시 60원 더 깨지는 뭐 그런 극이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환율 지금 3개월 넘게 한 4개월 가까이 지금 껌장입니다. 네, 그렇죠. 달러 인덱스 옆으로 기고 있죠. 제자리잖아요. 유로 달러 1.23에서 24 사이. 뭐 달러엔 106엔 107엔. 우리 환율 1,060원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글쎄요. 환율이 딜러들도 그렇고 다들 좀 당황스러워하죠.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이론인 금리 격차 이론 갖고도 설명할 것 같으면 달러 강으로 가야 되는데 잘 못 가주죠. 수급상으로 보면은 역대급으로 달러 매도 포지션은 쌓여 있는데 달러 숏은 다들 치고 있는데 잘 안 빠져주고 지금 서너 달이죠. 그렇죠. 이러다가 숏 치고 있던 선수들이 뭐 잠시 놀래갖고 원벤 커버하고 옆에 다른 기계도 놀래서 같이 커버하고 이카다가 단기적으로 달러 뜨느냐 아니면 이어서 트럼프가 말하듯이 달러 약세 좋은데 한데 지금 이 내리막 보고 있는데다가 뒤에서 자꾸 등 밀다가 이거 진짜 달러가 완전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남들 대비 그렇게 뭐 유별나게 안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료는 아래쪽인데 수급상으로는 또 4월 달에 전통적으로 또 배당금 역송금 수요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60원대에서 그리고 뭐 환율 보고서도 끝났으니까 당국도 그걸 떠나서 요새 거래량 보면은 선수들이 원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해갖고 수수료가 잘 안 나오는 장이 되니까. 네. 뭐 기껏해 70, 60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조금 뭐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놓고 열어놓고 보면 세 자리 열어놔야 돼. 5월 말 6월 초에 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정치적 이벤트가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끄집어내고 북한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접근한다면은 뭐 세 자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자를 볼 수 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삐그덕거리고 저 또 성질도 지난 맞은 또 트럼프 대통령 또 회담장에서 자리 박차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늦어지는 거고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한 사람은 저기 그 리얼리티 쇼 진행하고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진행하고 있고 갖고는 다른 사람이 있어주나요? 그렇지. 또 다른 쪽은 지금 뭐 이렇게 어쨌든 일단 뭐 우리 이런다 그러고 일단 돈 좀 받고 뭐 이게 뭐 해야 되고 이해관계는 서로 저는 어쨌거나 그 김정은하고 저 트럼프 만나기 전에 과연 국무장관은 폼페이오가 그대로 유지되며 국가안보보좌관은 존 볼턴이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할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까지는 가겠죠. 그리고 안 잘리려고 특사 갔다 왔잖아요. 거기 자기 때려야 된다는데 어떻게 특사를 가겠어요. 하여튼 자, 뭐 기왕에 환율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환율 얘기도 좀 해야 뒤에 네. 전망도 다 할 거니까 환율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죠. 여기서 그러면 유 이사님은 원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달러 지수로 뭐 한 90, 원화는 얼마 뭐 이렇게 여론은 어느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원화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달러 지수에 대해서 전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100 이상일 때는 뭐 당연히 90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해왔었고요. 90이 깨졌죠. 깨지고 나서는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달러가 크게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90이 깨지고 내려오면은 부담스러워집니다. 마냥 이 달러가 약세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을 높여주는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환율을 아마 뭐 88에서 92 사이 정도에 맞춰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달러가 지금 현재 89 정도니까 뭐 거의 88 수준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추가적으로 달러만 놓고 계산을 한다면 원화가 더 절상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따로 떨어져서 진짜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천이 깨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이 투자 패턴을 보면 지금 뭐 원화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뭐 만약에 진짜 천이 깨진다고 생각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달러 지수이기 때문에 달러 지수에 대한 예상치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인 절하는 안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환율이 뭐 일단 북미 간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그냥 모르는 거로 논외로 해버리고. 네, 그건 확인하고 뭐. 네, 환율이 뭐 지금 그러면 1,060 정도가 지금 하단에 가깝다고 본다 그러면 이제 환율 변수는 당분간 접어놓고 지금 우리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현재 right now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시장이죠, 요즘. 예, 요즘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작년과 다르게 이제 한 봄쯤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섹터별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선수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움직임을 봤었을 때 일단 먼저 3월 말부터 4월 때까지는 일단 좀 빠르게 제약바이오 나머지 고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빠르게 자금 이동들이 빠져나와서는 그러면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약간 또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럼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데 또 시장에 맞춘 또 여러 가지 또 남북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침 또 폼페이오도 갖다 그렇죠. 와주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르게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한가가 12개 나왔습니다. 종목이 12개 나왔는데 남북 관련주가 10개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난 왜 하나도 없죠? 예, 그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빠르니까요.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보통 지금 이제 상한가 폭이 예전과 다르게 30%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오히려 지금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즐기되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들이 꺾였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계속 철저히 수익률 게임, 그러니까 수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어떤 기반의 자금들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가장 큰 호재는 돈이 많다. 결국엔 그렇습니다. 네. 오갈 데 없는 돈들이 너무 많다. 부동산 시장도 못 가고. 예, 뭐 단적인 예로 금리 인상도 안 할 것 같고. 예, 그렇죠. 작년 겨울과 지금 제 통화량은 3배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슨 통화량이에요? 전화 통화요. 주문 받는 전화. 알겠습니다. 난 또 M1, M2 통화량. 갑자기 돈이 그렇게 풀렸나 해가지고. 요즘 통화하시기 힘든 분인데 그래도 저 카톡으로 답을 해주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외에 뭐 북미 문제도 있고 시리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실적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 시장을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게 어떤 거예요?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거. 네, 우리 시장을 지금 움직이는 힘들이 여럿이 있을 텐데. 네. 뭐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다. 뭐 네. 그것도 있을 거고 또 그 뭐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들이 좀 좋게 풀려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기본이고 예.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움직여간다고 보세요? 뭐 우리 유 이사님이나 김 부장님보다는 제가 이쪽 종목이나 이런 쪽에 좀 그거 약하고 해서 오늘 오기 전에 점심 때 한번 1분기 실적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검색을 해봤더니만 뭐 네이버 주로 오늘 나온 뉴스들이 무슨 뭐 한샘 또 어디더라 뭐 이렇게 둥둥둥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라고 해서 올라온 뉴스 중에 검색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이.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결국 실적도 지금 양극화? 양극화인 거예요. 삼성전자 벌어제끼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저렇게 벌면서 왜 아직도 300만 원도 못 가나 싶기도 한 그런 실적인데 그런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유 이사님 지적대로 진짜 1분기 중에 이 정권가의 애널들은 조금씩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거보다 이제 생각보다 좋게 나온 데도 있고 그거 하고 지금 미국이 실적 좋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한 31% 내던 한 35% 가까이 내던 법인세 21%만 내도 그게 어딥니까? 법인세 이슈가 있죠. 예, 그러니까 감세 효과가 분명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또 미국도 재밌습니다. 뭐 최근 며칠 사이 우리 시장 미국 좀 이따 얘기해. 미국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예. 우리 시장 헌트 포 yield. 네. 좌우지간 수익이 나면 어디든 간다. 지옥까지도 간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정크본드로도 돈이 몰리고 5만 군데 다 몰리는데 지금 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대북이나 이런 대북은 완전 기대감이지 돈이 들. 기대감이고 그런 테마주인데 그거는 또 요쯤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은 마무리하고 그 우리 그래도 그 전망 놀이는 한번 하고 가야 되죠. 네. 자,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 최고의 비관론자 이 소장님 조정 끝났어요? 조정 끝났느냐? 네, 굉장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조정 끝났어요? 저 같은 차티스트한테 물으면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요즘 좀 그건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고. 예,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 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차트란 게 그렇거든요. 오르는 장에서는 차티스트들이 이렇게 좀 곤혹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드디어 좀 약한 모습. 왜? 소위 말하는 멜트업 장이 가끔씩 오니까 네. 생각보다 오버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이 정도에서는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쭉 왔던 게 지난 9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번 크게 꺾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차트가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패턴 같은 걸 보면은 아직도 2월에 그 한 번으로 끝일까 하는 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의문이 있다. 한 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이 정치나 정책으로 움직이는 장이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선거에 하다 보니까 네. 이 페이크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한 번 더 이렇게 적절한 지그재그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게 시장의 결인데도 불구하고 네. 굳이 이걸 갖다가 전고점을 갖다가 테스트하거나 여는 쪽에 장도 한번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보다 조금 약한 좀 모습. 약해졌습니다. 약한 예. 모습. 자, 우리 최고의 낙관론자 유동원 이사님. 글쎄요. 최고의 낙관론자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고요. 제가 어쨌든 장 더 안 내려가요? 조정 없어요? 네, 조정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가는 거네? 네. 뭐 제가 옛날에 별명은 최고의 비관론자였으니까. 어쨌든 네. 현재는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그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더더욱 오기 그렇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5년 내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관론이 팽배했었고요. 네.
겨우 딱 2016년부터 2017년 요때만 좀 반짝했고요. 네. 2017년 4, 4분기 들어가서 굉장히 비관론이 또 다시 특히 환율이 절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요. 환율 가지고 또 실적을 조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또 네. 업종별로 보면은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뭐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 쏠림 현상은 대만은 더 심하고요. 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심합니다. IT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IT 업종의 이 실적,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 일어나고 나면 한 번 더 큰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0%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가죠. 삼성전자가 100원짜리가 되나요? 이게 5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가가 1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네.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은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 이게 장이 한번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를 그때 하셨는데 네. 그때 비관론자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아까 분장하셔서 얘기하니까 이제 비관론을 접으신 것 같아요. 바꿨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아주 시장에 맞춰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유연해요. 하락해야 될 때 하락해야 되는데 네. 하락하지 않고 버팁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 대한 판단을 빨리 또 바꿔야 되겠죠. 그쪽이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포트폴리오 항상 마이너스인 게 다 이유가 있군요. 네. 그래서 바꿨다. 네. 조정 끝났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네네. 빠져야 될 때 안 빠지면은. 네.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이 장이 이렇게 네. 조정 받아야 될 때 가격 조정 안 받고 네. 그냥 기간 조정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지루하게. 네. 그게 지금 기간 조정이 좀 올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간다고 보세요? 기간 조정의 성격이 벌써 3월, 4월 달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보험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달린다. 이제 달려야 될 차례입니다. 사실 길이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조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5개월입니다. 한 며칠 전까지 닥바이오였는데 닥치고 바이오라며요. 그런데 이제는 네. 닥치고 매수? 네,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제약바이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주식 그렇죠. 지수 인덱스 무슨 뭐 ETF든지 뭐든지 하여튼 롱입니다. 닥치고 바이. 네, 롱. 예. 닭바는 닭바네. 똑같은 닭바네. 그러네요. 그러네. 한 달 전이었는데 그때 같이 그러니까요. 나와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면 됐고 이제 섹터를 조금씩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한 2개 정도 섹터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소연님 먼저. 아니요. 여기부터?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텐데 째짜하게 또는 치사하게 네. 뒷사람 말할 거 다 먼저 앞에서 얘기해 버리기 없기. 딱 포인트가 같이 봐보자. 네. 의사님부터.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겠는데. 죄송하네. 너무 정해져 있어서. 다음번엔 여기부터 할 거예요. 네. 저희는 계속 그 대표적인 두 업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뭐 당연히 IT와 저희는 에너지. IT와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얘기하고 계시대. 네. 실적이 다 좋긴 좋죠. 근데 굉장히 저평가된 거 맞아요? 네. 지금 뭐 제가 돌리는 모델상 네. 지금 이 두 업종의 매력도가 너무 높아서 뭐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거래소 IT뿐만이 아니라 네. 코스닥에도 거기에 관련된 IT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다 좋다. 그럼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종목은 따로 카톡으로 주시고. 네. 김 부장님. 네, 똑같은 거 겹치기 안 하기로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쪽으로 좀 섹터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겹치기 하면 돼요. 저는 중국 소비주 쪽하고요. 중국 소비주? 네, 그리고 5G 관련주 지금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 소비주는 여태까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했어요. 좀 있으면 풀린다고. 네. 하나도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전부터 워낙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나 그 전부터 1년 반 전부터 너무 쉬웠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기업 자체들도 중국만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일단 중국 쪽에 역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아모레퍼시픽이죠. 이번에 저기 LG 생활건강인가 거기에
완전히 밀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쪽하고요. 네. 미국 진출까지 지금 해서 네. 플래그십 매장을 내기 시작하면서 네. 변화를 이제 다변화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결과가 올해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단순히 사드 보복 관련된 이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벌써부터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단순히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 소비주가 어떻게 보면 화장품, 뭐 네. 카지노, 면세점 이게 다가 아니고요. 네. 또 하나의 떠오르는 섹터는 컨텐츠주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는 지금 근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판호를 아직도 안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열어주고 있죠.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게임 혹시 좀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는 안 했지만 게임즈에 투자했다 망하긴 했습니다. 예, 직접적인 사례를.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고 펄 어비스가 만든 혹시 그 게임을 하나도 안 하셨던 분들이 깔아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감탄사를 내보냅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보면은 한번 해봐야 되겠네. 머리카락 털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자기가 바꿀 수가 있고요. 표정이나 얼굴까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걸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저희가 보통 하는 RPG 게임, 그래서 롤 역할 모델을 하는 게임의 수준을 넘었다라는 쪽으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중국 입장 쪽에서 보면은 그쪽에서도 우리는 하고 싶은데 왜 안 열어주냐 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안 열어줄 거예요 거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공산당이 워낙 힘이 세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시류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데 이제 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콘텐츠 쪽 특히 제가 보기엔 드라마도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좀 다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게 물려서 그걸 못 빼가지고 다변화긴 저는 이미 들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지금 이제 다들 추천을 요즘 잘 안 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워낙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없는 주식이니까. 네. 제가 여기서 딱 한 종목만 말씀드리게 되면요. 네. 혹시 인스코피라는 종목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네, 인스코피라는 종목이 제가 하나 웬만한 있는데 건 다 아는데. 네, 몇천 원대에서 3만 원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간 종목인데요. 네. 그 종목에 그가 신약 FDA 신약 임상 3상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 품목이 혹시 봉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봉침은 제가 자주 맞습니다. 아 예. 그걸로 FDA 신약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예, 저는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모멘텀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신약 개발, 뭐 임상 실험 몇 단계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미국의 FDA 이런 얘기만 겹붙이면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아직도 더 가요, 근데 결론은 이거에 대한 한계가 이제 임계점에 좀 봉착했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제 평가는 일단 밀려야 된다.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관점 쪽에서 한 번 더 세게 밀리게 되면은 밑에서 바로 올라오는 건 있을 겁니다만 한동안 하향 정체를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미국은 좋은 것 같던데요. 미국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미국 작년에 나스닥 바이오주가 8.8% 올랐고요.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고점에서 1.4% 밀렸다고 합니다. 그런 변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KRX 헬스케어 지수가 1년 대비해서 거의 90몇 %가 올랐거든요. 그런 시기라고 보면은 미국을 보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저희 단독적으로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답을 해야 됩니까? 아유 이사님 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자 이게 저는 숫자로 얘기를 하니까 저 모델을 돌리면요. 이 흔히 말하는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주가 되겠죠. 조선주나 자동차나. 뭐 이쪽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안 나옵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 다들 한 번씩 띄웠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바이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숫자가 이 논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뭐 지금보다 한 20-30% 빠져야지 적정 가격이다. 뭐 이런 식의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 돌아쓰기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악은 지난 건 맞고요. 그래서 실적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돌아설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대가 빨리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뭐 주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거의 뭐 다 반영시켜 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 되고 업종을 잘 선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조선은 뭐 그렇다 치는데 자동차는 안 돌아서요?
네, 안 돌았습니다. 물론 조선보다는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PBR이나 뭐 PR이나 뭐 이런 쪽을 놓고 보면은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매출이 안 늘다는 거죠.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김민수 부장님한테 한 방 날릴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아저씨가 묻는 종목이라서. 네. 오시아에. 아, 오시아요. 네. 아니 너무 개별 종목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데. 예. 아니, 먼저 말씀하시고 또, 예. 그냥 소위 말해서 태양광 이런 쪽. 예, 뭐 신재생 에너지 차원이고, 네, 신재생. 예, 그리고 대체 에너지 차원이고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시류에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시류에 맞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OCI 움직임을 보게 되면 확신에 차서 주가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변동폭이 좀 크면서 움직인다라고 했었을 때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좀 올라왔다 싶으면 네, 빠져나오고 좀 했다가 좀 밀린다 싶으면 또 담고 네, 그게 훨씬 더 좋은 한 종목만 OCI만 본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다. 극하다 수수료만 나가면 수수료는 이제 저한테 그럼 말씀하시면 망하는 거죠. 매매 거래 손실도 나면 더 망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그 태양광 리포트를 썼습니다. 네네. 글로벌 태양광 리포트를 썼는데요. 예.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 기업이라서 문제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태양광 시장의 소비, 그러니까 수요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회사를 사셔야죠. 우리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GCL을 사셔야 되고 진코솔라를 사야 되고 뭐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지. 물론 OCI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중국이 수요 시장이니까 오히려 중국 시장으로 가버려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국내를 주로 죄송합니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은 빼고 넘어가죠. 네. 미국으로 가보죠. 네. 자, IMF가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잖아요. 2.7에서 2.9. 네. 네. 그 내년 전망치도 올렸나요? 네, 뭐 전망치야 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올라가느냐는 알 수 없다. 예. 하다못해 그 애틀랜타 연방은행 그 GDP 나오만 해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뭐 어떨 때는 뭐 2.89% 가다가 네. 한 1, 2주 만에 뭐 1%대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미국 성장률이야 뭐 탁월한 대통령을 뽑으셨으니까 네. 미국 국민들께서 거기는 트윗 하나 하면 성장률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좀 자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 트 대통령께서. 그럼 항상 자신 있어요. 예, 자기가 네. 그리고 그 주가 지수 오르는 거 하고 자기 지지율하고 거의 동격으로 보는 양반이 지난 그렇죠. 2, 3월 달에 했던 행태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장을 갖다가 해치는 행태임을 알면서도 했다는 거는 네. 자기가 이거 언제든지 또 고약한 트럼프, 나쁜 트럼프에서 착한 트럼프로 되면은 또 시장은 알아서 돌아서 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든지, 네. 뭐 또 아니면 지금 중앙은행 쪽에 또 자기 이번에 또 그 누굽니까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한 선수도 보니까 뭐 엄청난 헤비급 비둘기도만요. 네. 버냉키도 저리 가라더라고요. 과거 이렇게 행적을 보니까. 그 2008년 같은 상황이 오면은. 버냉키가 족탈불급일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동안 해왔던 말들 보면은 네. 뭐 전지전능해요. 중앙은행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떨어지는 건 무조건 어느 레벨에서는 막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무조건 다 사겠다는 얘기고 네. 뭐 그런 식의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믿음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장률 전망치를 떠나서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제일 큰 논란과 논쟁은 그거죠. 요즘 이렇게 미국채 수익률이 너무 누워버리니까 네. 완전 좋죠. 장단기 금리 차이가 너무 박해지고 거의 누웠다가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역전까지 간다면은 과거 늘 그것이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경기 침체로 가면서 결국 또 허겁지겁 또 연준은 또 금리를 내리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거였는데 옛날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금리 한 서너 번 많으면 5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그때까지는 그러니 이제 지금 한 8분응선 서너 번, 5번이면 내년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내년까지도 봐야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9분응선, 10분응선 우리가 말하는 그걸 봤을 때 경기도 사이클이 있고 네.
이 경기 사이클론, 경기 순환론 자체도 이 뉴노멀 시대에 폐기돼야 되는 캐캐묵은 이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배웠던 시절하고 산업 구조도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한 10년 가까운 이 경기가 다들 레이트 사이클이란 인식은 갖고 있거든요. 네. 대충 다 왔다. 대충 다 왔는데 요게 이제 한 1, 2년 더 가느냐, 2, 3년 더 가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보통 과거에는 그것이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이걸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신령한 내공을 갖다가 계속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고민 같습니다. 그 이소연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도 경기 사이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 사이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다르죠. 네,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단기 사이클, 키친 사이클이라는 거, 한 30개월 올라가고 20개월 내려오고, 그리고 막 제일 밑에 내려왔을 때는 더블 딥도 해주고, 그러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해주고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냐면 90년대부터 안 나와요. 90년대부터. 네, 글로벌리 전체가 다 안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을 때 10년 좋고 나쁠 때 몇 년 나쁘고. 아니면 좋을 때 한 뭐 7, 8년 좋고 나쁠 때는 훅 떨어지거나.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 사이클이 모양이 억지로 그려보면 그려지는데 그게 보통 우리 경기 전망을 하고 지표를 보고 볼 때는 이게 그 경기 다운턴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5, 6년 이렇게 확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모양이 좀 많이 이상해졌어요, 사이클은. 근데 어쨌든 넘어가서 지금 기업들 실적도 좀 좋고 지표도 좀 좋고 이거 법인 세일 인하 효과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직은. 인하 효과는 아직 안 나왔다? 네. 그럼 어떤 효과라고 간단하게 봐야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이 변동성 장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혹시나 또 소장님 말씀대로 고점을 찍었을까봐 기업들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수십 개를 들여다봤고요. 미국에 있는 종목만 거의 한 50개 이상 들여다봤고요. 다 들여다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IT 업종은 뭐 너무나 좋은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냈어요. 1사분기에. 왜냐하면 애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금 그러니까 돈을 갖고 들어오면서 현금 갖고 들어올 때 세금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랬는데도 뭐 매출 증가율이 뭐 연 단위로 2자릿수가 증가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정말 큰 기업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돌려보는 이 나스닥 기업들의 전체 평균 EPS 증가율과 다 포함해서 보니까 이게 상승 여력,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만한 여력이 뭐 단순하게 5%, 10%가 아니고요. 몇십 %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법인세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트럼프가 자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기업들이 특히 IT 기업들이 정말 튼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90년대부터 이 경기 사이클이 안 나온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IT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커머스나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IoT나 AI나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이 보급 시작된 게 1990년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파워풀, 정말 놀라운 실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세까지 더해진다? 이건 지금 계산도 잘 안 나오고요. 그냥 1사분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인하 효과까지 가면 그냥 훅 더 가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 지금 미국 실적 발표 나온 것들 중엔 어떤 놈들이 좀 좋게 잘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금융주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들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좋게 발표했는데 주가는 흔들리죠. 조정받죠. 왜요? 이거는 또 심리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저는 딱 하나 보이는 게 넷플릭스가 보입니다. 넷플릭스가 거의 무지하게 좋다그러대요? 지금 가입자 수만 100만 명이 늘었고요. 1분기 사이에 100만 명 늘었고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파장 효과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콘텐츠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혹시 넷플릭스 클릭해 보셨습니까?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 1년 전과 다르게 한국 예능부터 드라마까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가 일단 이게 한류의 붐을 이제 과거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 중국에다가 팔고 뭐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이제 넷플릭스 하나를 다 통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격 결정권도 어떤 구매할 수 있는 결정력도 넷플릭스에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를 이제 지금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해서 드라마를 히트를 쳤네 못 쳤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화유기 같은 경우도 1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고 조금 시청률만 나왔다 그러면은 넷플릭스 판매할 때 나올 수 있는 그 매출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컨텐츠 업체들은 기회 요인들이 많이 널렸다.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 주목을 했다. 네. 다시 유 이사님 돌아가서. 네. 그 실적 발표만큼 지금 주가는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국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 중에서 네. IT 업종은 가고 있고요. 네. 금융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금융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법규가 제대로 안 풀려서 그 대출 쪽이 늘어야 되는데 안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피탈 마켓, 그러니까 증시가 좋아서 여기 관련된 수익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됐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은행권의 예대율이 겨우 70%대 초반입니다. 우리나라는 100%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주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규제가 워낙 세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풀어주면은 이익이 엄청나게 늘 겁니다. 대출이 늘어서? 예. 근데 그렇게 만약 그 대출이 는다면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그런 부분을 반영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가 들여다본 IT 업종, 뭐 심지어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실적들이 다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요. 뭐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쭉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유 이사님한테 질문을. 유 이사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네네네. 네. 다른 분한테도 질문 있어요? 네네네. 나스닥 어디까지 가요? 지수로? 네. 저는 당연히 8,000은 깨고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제 모델상으로는 25% 올라야 됩니다. 그럼 여섯 자로 얘기하면 갈 때까지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가면 네. 뭐 8,800은 당연히 뚫고요. 네. 많이 가면은 이제 한 자릿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앞자리 한번 볼 수 바꾼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섭게 보시네. 극강. 네. 역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네. 도저히 아무도 못 이기는 정말. 그러다 뭐 본부장님이나 저처럼 묻어가야지. 아주 그거 아니고 아주 우주 초고수야. 아주. 계량으로 접근하고 돌리는데 네. 뭐 우리가. 자, 소장님. 네. 미국 경기가 이제 대체로 그 이코노미스트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대체로 올해 말 정도 피크를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경기가? 내년에도 올해보다 뭐 좀 약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충분하게 더 간다. 경기가 우리가 소위 하강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경기가 내년에도 간다. 예. 아니다. 이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경기 측면에서 네. 뭐 최대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표상으로 보면 요즘 제일 엉망인 데가 유로존이거든요. 네. 유로존은 급격하게 꺾이고 있고요. 네. 뭐 PMI 지수를 비롯해서 다 꺾이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급격하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던데. 뭐 좀 조금씩 내려오고 뭐 한 있다고 3개월 예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국내 경기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뭐 따박따박 월급이 안 나오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굉장히 힘들어요. 체감 경기는. 알겠습니다. 체감 네, 경기 힘드시겠네요. 자, 체감 경기 힘든 거는 제 단골 당구장 사장님께서 이걸 접어야 되나 이러시거든요. 즉 말해서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서민 경제라고 할 만한 그냥 가족들하고 가서 이렇게 외식 한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과연 이제 내수 회복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실적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 특히 이제 김민수 부장께서 배신을 때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유동훈 이사하고만 싸우면 될 줄 알았는데 네. 1대1로 싸워야 돼. 거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별화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좌우지간 이머징 마켓들이 지금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차트가. 그리고 또 이 말씀도 드려야겠는데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차트 얘기를 하면은 쟤는 아는 게 차트밖에 없어 이러는데 차티스트한테는 이유를 물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차티스트는 그냥 차트만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얘기해보세요. 네, 그런데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수렴이 자꾸 나와요. 삼각형이 됐건 쐐기형이 됐건 무슨 뭐 깃발형이 됐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뭔가 하면은 2, 3월이 안 끝났다는 걸 갖다 차트는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워닝은 실적 좋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환율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오늘 니케이만 하더라도 그냥 61선이 되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던데 네. 그래 뭐 길게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거래일 기준으로 열흘 안 넘습니다. 네. 2주 내로 환하고 주식이 방향을 잡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방향 잡히고 지금 만약에 현금 보유 상태고 네. 포지션이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 바로 이렇게 약간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가운데 들어가시기보다는 방향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선진국은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이머징은 굉장히 좋을 거야 하는 것이 연초에 리포트의 대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머징이 오히려 차라리 더 조금 극한 것이 저는 요즘 막 이머징 들다보고 있는데 베트남도 아찔해요. 네. 베트남도 이렇게 차트 보면 이렇게 좀 아찔하고. 아찔하죠. 네, 얼마 전에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예. 부동산 시장도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홍콩 달러 요새 조금 자꾸 밴드 상단을 때리고 하는데 그 한 몇 년 사이에 집값이 3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한때 그 잘 나가던 그 항공사 KCFCP 같은 경우 한국 직원들 안 뽑아요. 하우징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 방송 나갔을 때 이미 약간 조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그런 상황이라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충분히 뭐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거는 뭐 잃어도 크게 안 잃는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 부장님한테도 네.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면 네. 어떤 똑같은 뭐 들어가요 말아요? 그거 들어가면 뭐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안 들어갔어요. 네. 뭐 제 현금 보유 비중에는 50%쯤 돼요. 네. 근데 앞서서 잠깐 계속 언급드리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현장 일선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손님들의 분위기나 아니면 시장의 관심도나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높은데 네. 지금 느끼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기대 수익률과 시장에 대한 참여하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들은 보통 보면 지금 정부에서 내놨던 코스닥 벤처 펀드 같은 경우도 내놓지도 않은데 문의가 오더라고요. 출시를 전부터 문의가 오고 이거 가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다 지금 냈던 게 가장 이제 소득 공제까지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흐름들도 괜찮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하루에 1,000억씩 팔린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존에 뭐 준비했던 운용사들 50 몇 개사에서 추가로 더 내놓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저기 코스닥 지수 무조건 사야 되겠네요. 그쪽이 유리하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좀 분위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인기를 끄는데 인기가 이제 가속화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정체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주가 흐름들이 바뀔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부동산 막혀 있고 거기다가 유동자금들 어디 특별히 뭘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계속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유입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의 코 묻은 돈까지 펀드로 돌아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간다 싶어서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느 바보가 주식 코스닥 종목을 팝니까? 그럼 누가 팔아줘야 사지. 누가 팔죠? 이 와중에 이 좋은 장에. 그러면 전 엊그제 팔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네. 숫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체 펀드,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규모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유출.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만 들어와도 움직일 수 있는데 뭐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